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고위급 참모진 인선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이 성사된 가운데 회담 의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분과 이외 정치권 소식까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인선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대통령실의 비서진 인선이 좀 관심이죠. 비서실장, 좀 정무수석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하마평은 좀 많더라고요. 그 하마평 나오시는 분들이 실제 이제 각 그 직역별로 예를 들면 비서실장이 있고요, 네. 총리가 있고, 그다음에 정무수석이 있잖아요. 네. 이런 직책별로 역할을 좀 분담시키지 않을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기능적 역할이죠. 예를 들면 뭐 여당을 담당하실 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야당과의 협조 체계를 이끌어 가실 분이 있고, 또 뭐 국정 기조를 또 유지할 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민이 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들 하마평은 많이 나오지만 예를 들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은 사실은 또 연결돼 있거든요. 네. 국무총리 어떤 분이 가게 되면 비서실장은 다른 분이 가고 이런 식으로 상호 호환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늦어지지 않나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그 회담이 잡힌 것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대통령께서는 비서실장만큼은 그러니까 결정하신 입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예를 들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국무총리에 대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비토가 심하다, 그럼 또 비서실장도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한 상호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른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오늘 발표한다고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예. 오늘 뭐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이제 저녁 시간이라서 너무 늦어지는 것 같긴 해요. 뭐 물론 시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너무 지금 벌써 선거 끝난 지가 열흘이 넘었는데 좀 너무 늦어진 측면이 있고, 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여러 벌써 얘기가 나왔잖아요. 박영선 의원 전 장관 얘기도 있었고, 김학의 위원장, 뭐 김부겸 전 총리는 뭐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권영세 이제 의원 얘기도 있고. 그런데 비서실장이야 사실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이제 빨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도 아무리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 하더라도 네. 워낙 이번 선거가 최대의 패배였잖아요. 참패였잖아요. 2000년도에 김대중 정부 때 새정치국민회의가 졌습니다만 그때는 그래도 115석이었어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도 야당이 이제 아주 회피하는 인물은 이제 가능한 피하려고 하겠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인선이 늦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명간에 적어도 비서실장은 이제 발표를 하고, 총리 인선은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제 영수회담이 결정이 됐으니까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이 대표와 이제 얘기를 좀 나누겠죠, 당연히. 뭐 직접적으로 추천을 부탁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눌 거예요, 조율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총리 인선은 그쪽으로 가닥이 잡혀질 텐데,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정무수석도 그렇고, 아무튼간에 야당이 대체적으로 회피한 인물이라든지 일반 국민, 중도층 유권자들이 볼 때 저분은 너무 우측에 치우쳐 있어, 이런 분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도 과도하게 우측의 그 분위기를 대변하는 그런 인사는 저는 피하는 게 그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두 분께서 이제 같은 말씀이신 게, 이제 이번 주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국회 국무총리에 대한 어느 정도 얘기는 오갈 것이다라고 이제 두 분 다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약간 탕평이냐 아니면 균형이냐 여러 가지 지역이냐 고민할 텐데 어떤 데에 초점을 좀 맞출까요? 일단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잖아요. 인준이 중요하다. 인준 의결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것 같은데, 또 한계도 있어요. 이게 국무총리를 마냥 이재명 대표 등 야당에서 야권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세우겠다 이런 원칙은 세울 수 없는 것이, 국무총리가 저희 사실은 이제 실제 관행상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을 어기는 행위를 하지 않지만, 그간의 혼란상을 보면 사실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정치적 입지가 커지지만 그 대통령 입장 또는 여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무총리에 대해서 헌법상의 권한도 막강합니다. 사실 이제 강요 제청권이 있어요. 제청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강요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부를 통할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따라서 각부 통할 과정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다른 정도의 통화를 하게 되면 이 또한 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잘못 가게 되면 국무총리가 바로 잡아야죠. 근데 그걸 넘어서 사사건건 만약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을 반대한다면 이거는 또 혼란을 부추기고 레임덕을 또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과 국정 철학을 달리하는 인사를 야권의 추천만으로 임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아마 대통령이 추천을 지명을 할 텐데 네.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는 객관식으로 묻겠죠. 이분 어떠냐. 네. 추천해 주세요. 주관식으로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챙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총리는 상상할 수 없죠. 정권에서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전에 이회창 총리. 아니 그런 경우가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우려를 하고 이제 계신 건데 우리 윤 대변인께서 저는 그렇게까지 각을 세우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여소야대도 마찬가지지만 여소야대도 과도하게 여소야대가 될 때 이게 국정의 교착이 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총리가 마냥 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각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대통령에게 현재의 이 국민들 여론이 이렇다는 걸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뭐 과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직을 걸고 정말로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대체로 우리 한국 정치에서 그런 분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특히 이 정권이 그런 분이 유난히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총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예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연계해서 총리가 이번에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이런 모든 논의의 대전제는 그야말로 헌정사상 가장 최대 패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당이 말이죠. 여당이 이렇게 패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과감하게 네. 이재명 대표에게도 일단 총리 추천해 보시오. 우리가 보겠다 한번. 근데 전혀 그야말로 너무 각세운 인물 갖고는 당연히 거절하면 되나. 그 인물은 싫다. 이렇게 가는 거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당연히 야당이 추천해도 받아들일 의무는 전혀 없는 거니까 네. 아무리 임명 동의를 국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여당도 100%석이 있잖아요. 그럴 이유는 없는 것이고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사실상의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말이죠. 여건이 사실상의 거국내각으로 가야 돼요. 거국내각이라는 게 연정처럼 완전히 내각제의 연립정부처럼 그렇게 가라는 건 아닙니다만 여당에게도 어느 정도 이제 총리 인선을 같이 협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전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누구를 이상이 좋습니다라고 야당 대표 얘기한다는 얘기는 일정 부분 총리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장관들 얘기도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인사청문회 부담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상의 거국내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강요 추천을 상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일정 부분 야당이 선호하는 인물들이 내각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총리로 하여금 일정 부분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강요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 아닙니까? 야당에게 장관도 같이 한번 논의해보는. 이게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이러면 전국도 풀리고 협치에 아주 절정이죠. 그동안 협치가 안 된다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아왔어요. 사실상. 오만이다, 불통이다, 뭐 독소이다 이런 이 얘기가 항상 따라다녔는데 이 정권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저는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 그게 그 방향이 맞다고 봐요. 저는. 근데 고국 내각은 사실은 이제 이 양 거대 정당 하에서 고국 내각은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 두 개 정당의 정책 노선이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국민께 약속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고국 내각을 구성해서 한다. 그 야당이 거기에 동의할까요? 저는 야당이 국정기조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 해당 국정기조를 올바르게 추진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국 내각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런 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양 거대 정당이 아니고 세 개의 거대 정당이 있는데 연정 같은 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은 내가 내세운 국정 기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A, B 중에 C 정당하고의 연대를 모색한다. 이런 거는 가능해도 양대 정당 하에서 고국 내각을 꾸린다는 것은 저는 그건 또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게 제가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상의 거국 내각 효과를 발휘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말이죠. 192대 108이에요. 네.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워낙 지금 국회의 이 의석 구도가 비교가 안 돼요. 108대 175입니다만 야권 연대 범야권이 192석이잖아요. 지금 저기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들의 얘기가 뭡니까? 임기 단축 얘기도 나왔었어요. 선거 기간 중에.
그렇다면 말이죠. 이거 거국내각이라는 게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게 이 정권을 우리가 잡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다른 사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권력을 윤 대통령이 잡았습니다만 또 2년 있다 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국내각 이런 걸 너무 과도하게 무슨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닌 게 아니라 거국내각을 야당이 받지도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여권이 우위에 쓰는 거죠. 거국내각이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도 그 정도로 많은 협치에 노력을 했는데 윤 대통령께서 제1야당 대표가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야권도 여권이 우위에 쓸 수가 있는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국내각이라는 단어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의 거국내각 효과가 발휘될 정도의 그런 협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교수님 말씀대로 협치의 그 대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공통 관심사 있잖아요. 그 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뭐 본인이 대선 때 공약했던 부분들, 또 국회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 특위 같은 거 있잖아요. 연금 개혁 특위. 그러니까 지금 난제 중에 하나가 연금이잖아요. 그 연금의 개혁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여야 협치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이런 서로 공동의 관심사인 개혁 과제부터 추진하게 되면 저는 정쟁보다는 사실은 미래 국민을 위해서 이건 협치가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런 식의 이번 회담을 통해서 두 분 간의 이해가 상충되지 않고 공통되는 부분들을 추려서 이분들을 먼저 추진하는 것도 저는 뭐 건설적인 국정 운영 방향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국무총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의 위치가 좀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동안 계속 얘기됐던 것이 이제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여의도 출신이 아니라는 부분 때문에 정무 감각이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 정무 감각을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뭐 그게 인선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 비호감이 크지 않은 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 뭐 이건 자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경우에도 일단은 국회 경험이 좀 있으신 분이고 두루 정치권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분. 그다음에 그 어떤 지금의 행위가 어떤 정치적인 파급 효과를 끼칠지에 대한 예측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런 예측이 가능하면 대통령께 간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간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 네. 그런 여러분들을 고민한다 그러면 좀 연륜 있는 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또한 이런 것도 있죠. 여당과 야당 입장이 다를 경우에는 비서실장이 여당과 야당을 전부 다 설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수석과 역할 분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기능적 역할 분담 차원에서 인선을 하기 때문에 다소 좀 다 연관돼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한 분에 대한 인선 발표가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무 감각. 정무 감각이 중요하죠. 정치를 하는데 정무 감각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진복 수석 같은 경우는 국회 생활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의도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무 감각 그 자체보다도 여론의 향배,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어떤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 그러니까 여야 양쪽에 이제 보수 진보 이렇게 치우쳐 있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말고 대체로 30~40% 대표되지 않는, 목소리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계속 예의주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품성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가 여론조사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하기도 하고 뭐 정당에 대한 지지도도 하고 여러 방면의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런 여론의 조사를 계속 주시하면서 그런 부분을 대통령과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말이죠. 물론 소신껏 자신의 견해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정무적 판단인 거예요.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턴가 뭐 대단한 정치공학에 능하고 말이죠. 정보가 대단히 많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 것보다 더 전 본질적인 거는 일단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를 쫓아가는 그게 정무적 판단입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인선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총선 기간에 얘기했던 것이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포퓰리즘 얘기를 꺼내기도 했고, 하지만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될까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방송사 나와서 이렇게 한 얘기 말씀 들어보면 당방송 아마 그걸 다시 대통령께 건의할 것 같아요. 뭐 건의 당연히 할 수 있죠. 본인이 일단 총선에서 공약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재정적 효과, 뭐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현재
이번 올해 예산 중에 65%가 상반기에 다 지출이 되거든요. 그럼 하반기에는 분명히 추경이 여러 번 수립될 것 같아요. 하반기 경제가 사실 뭐 국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좋아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미국의 금리 완화의 조짐도 안 보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 금리에 따라서 우리는 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 고금리 고물가라는 것이 우리만 잘해가지고 또 풀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약 한 13조 정도의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느냐. 물론 지금 해주면 좋지만 하반기에 또 어떻게 경제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력은 남겨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그런 설명을 하실 거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책 기조를 떠나서 현재 그것이 하는 것이 시급하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이 그러니까 직접 현금을 드리는 것이 어떤 뭐 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재정적 측면에서 이게 여력이 있는지 이게 시급한 것인지에 대한 서로 간에 충분한 상의를 하게 되면 좀 금액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대상을 골라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도 약간 한 발 물러설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상의 끝에 변형되거나 미뤄지거나 할 여지도 없잖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1인당 25만 원 이 민생 회복지원금은 공약을 한 거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용서회담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끝낼 것 같아요. 근데 또 대통령께서도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조율이 될 겁니다. 아마 이거는 아까 지금 윤 대변인 말씀처럼 서로 이제 그 금액도 그야말로 조정될 수가 있는 거고 대상도 그렇고 이건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니까 그냥 민생 정책이에요. 민생 정책 경제에 관련되니까 이 부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과연 두 분이 만나게 되면은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이 얘기만 하고 끝나지는 않을 테고 원론적 얘기도 나올 거고 이제 그동안 또 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을 거고 두 분이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얘기되는 여러 가지 지금 쟁점 현안들이 있잖아요. 일가서 뭐 이채 양명적 이런 얘기도 많이 언론이 쓰던데 이태원 참사, 뭐 최상병 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아마 이걸 다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첫 번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다 꺼내면은 그거는 뭐 만나는 게 그거 뭐 서로 이제 협치하자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예민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나 야당도 이 부분을 전부 거론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선은 거론하겠죠. 그게 이제 어느 선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런 얘기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최상병 특검법 이거는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대표가 꺼내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이거니까 이 예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이번에는 만남 자체도 대단히 중요하고 어느 정도 합의도 좀 있어야 돼요.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만나고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진다. 그건 정말 안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만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돼요. 만나서 그냥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지면 또 만날 기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번 어떤 영수회담은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특검법의 상당수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특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의 경우도 사실은 뭐 이종섭 대사를 겨냥하지만 실제 이종섭 대사는 법리적으로 본인이 직권남용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법률적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병 수사대가 그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민간 경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종섭 대표에게 지금 용산에서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직권남용을 대통령실과 이종섭 대표 간에 그 사이에 둔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상병 특검이 직접 겨누는 것은 대통령을 겨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대통령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아직 상정만 돼 있지 부의만 돼 있지 의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예를 들면 여당이 협조하도록 해달라 이것도 부적절하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이것도 부적절하죠. 통과될지 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아직은 꺼내기 어렵다. 그래서 특검법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논의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어렵다. 나머지 민생 위주로 갈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것이고 인사와 민생 이 정도가 아마 서로 간에 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내부 얘기 좀 해봐야 될 텐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젯밤에 SNS 통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배신이 아닌 용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말려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네. 당의 어떤 기조와 노선 갖고 서로 간에 공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홍준표 대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제 대응을 한 것인데 음. 배신행위가 아니다라고 국민에 대해서만 배신 안 하면 배신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네.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배신행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네. 이것이 마치 이게 아니고 저거다라고 선택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저 부분은 이제 정치적 경험이 좀 적기 때문에 왜냐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 배신자 이렇게 되면 네. 그 프레임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 대상이 누군지는 변론을 하더라도 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그 당원들의 국민의 지지가 상당수 있거나 회복될 여지가 없잖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할지 몰라요. 지금은 배신자 프레임 작동하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좋을지 몰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40% 갔을 때 앞으로 그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때 배신자 프레임 누군가 꺼내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대응할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거나 나는 대통령을 배신한 적이 없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배신이나 어떤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배신행위가 아니고 난 국민만 보고 간다. 이런 취지는 사실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원한 답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그런 측면보다도 앞으로 여권의 분할한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홍준표 시장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비난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속으로도 아마 제가 뭐 그분하고 대화는 안 나눠봤습니다만 네. 한동훈 위원장이 꽤 잘한 것도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지금 워낙 지금 이 노예한 분이기 때문에 이 홍준표 시장이 자신이 이제 대권 주자 그리고 대선에 이제 어느 정도 뭐가 유리할 것인가 생각할 것 같고 또 차기 이번에 당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선 주자로 이제 인식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어쨌든 사이를 이렇게 좋게 만드는 게 좋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일단 이쪽에 집토끼들 이 상당히 우측에 치우쳐 있는 보수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어필하기에 자신을 설득해 나가기에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을 비난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한두 번 비판하고 말죠. 정말 그렇게 느꼈다면.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과도하게 비난하는 게 아닌가. 이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에요. 공격이에요, 공격.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죠. 완전하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하나의 그 좀 심하게 권력 정치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제거 대상으로 쫙 잡고 그리고 막 제거하려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란 말이죠. 그 정도로 아주 상당한 수위의 비난을 연달아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으로서 대답하지 않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배신이 아닌 용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내가 배신 안 했다, 배신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 오히려 이제 잘못을 바로 잡으려 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민심에 좀 이반됐다라고 지적한 거죠. 이게 제가 이렇게 언뜻 보니까 이건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건데 이게 과거에 윤석열 지청장할 때 그랬나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게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 자리를 만들어준 게 박영선 위원장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그것도 떠오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알 수는 없는데 네. 여권 내의 권력정의 변화 같은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걸 관전 포인트를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게 저는 사실은 이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저렇게 몰아붙이는 이유가 당대표에 못 나오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당대표에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사실은 이제 본인이 공부도 하겠다, 정치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계속 저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아마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저런 비난을 일축하고 또는 본인이 잊혀지면 안 된다라는 걱정을 또 현실적으로 깨우치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당대표는. 왜냐하면 대권 주자들이 이번 당대표는 안 나오시는 분이 많잖아요. 한석수 의원도 안 나오겠다고 했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나경원 당선자도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상당히 어려운 당대표직이거든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대권 경쟁자인 건 맞는데 그 경쟁력을 잃게 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게 하는 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안 나오겠다고는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판을 좀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한동훈 위원장은 안 나오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본인이 그런 판단할 거예요. 아무리 정치 초년생이라 하더라도 지금 총선 패배하고서 네. 책임을 지는 모습도 없이 불과 2달여 만에 또 전당대 나온다? 이거 여권에서 비판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대선 지고 왜 또 국회의원 출마하고 대표 나오냐 비판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한 위원장이 그걸 알 거예요. 저는 뭐 한 위원장이 그 정도로 생각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출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경선에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까지 해보죠.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친명계에서 원내대표 누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국회의장에도 친명계에서도 하겠다라는 발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연임할까요? 어떨까요? 이재명 대표. 저는 연임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은 원래는 연임 안 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게다가 뭐 지금 굳이 연임을 안 하더라도 지금 진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이재명이 민주당이 됐는데 네. 굳이 당대표 또 연임해서 또 구설수에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아하. 뭐 당대표 저기 또 당원들에 의해서 되는 거 자체가 구설수에 오를 리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지금 대선 지고 나서 국회의원 당대표 또 총선 앞선 또 당대표 이게 뭔가 부자연스럽다고요. 근데 왜 저는 할 것 같다고 생각하냐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래요. 당대표직을 갖고 있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원래. 네. 그게 전형적인 사법의 정치화인데 우리 한국 정치의 사실 한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부류가 사법부인데 언제부턴가 사법부가 정책 판단 좀 하는 게 아닌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말이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완전하게 그런 건 아니라 물론 그게 극소수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당대표 연임 가능성이 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연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더 깊게 생각하면 연임을 안 하실 것 같아요. 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이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신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꽤 컸잖아요. 그렇죠. 12석씩이나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의 초점 뭐였냐면 당신이 직접 이해관계자인 여러 법안들을 추진하거나 또는 법관을 비난하거나 검사를 비난하거나 이것들이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당신이 거기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보면 중임제 개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라고 해요.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와 또 연관됩니다. 본인이 사실은 이제 1심에서 만약에 무효가 되고 확정이 되게 되면 피선고가 잃는 재판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법관 탄핵을 추진하거나 검사 탄핵을 추진하거나 또는 그 개헌을 추진하거나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다 이런 비판의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이 사실 공론적 공익을 위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건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다 이런 비판에 아주 시각이 잡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정 활동에 있어서 민주당은 제한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국 신당이 더 커질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안 된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조국 신당에 국민적 지지가 있거나 의원이 가거나 해서 저는 정계 개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은 오히려 정당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길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관심이 가겠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